선생님은 그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신생아에게서 관찰되는 탐색의 경향성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아이가 오 입모양을 하고 굉장히 주변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후각으로도 탐색을 하는지 어느 날 엄마 냄새를 깨닫고 저희 친정 어머님이 아이를 재워보려고 밤에 데리고 가셨는데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엄마를 후각으로 인식을 한 것 같다. 너가 데려가서 재워라. 그래서 제가 하루도 이제 때놓지 못하고 데리고 잤던 기억이 나요. 교수님,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만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탐색의 경향성이 아주 강렬하게 왔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입과 손으로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몬테소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입으로 탐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너무나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은 다 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돌돌이에 꽂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돌돌이를 찾으러 다녀요. 돌돌이가 뭐지? 먼지. 그러니까 왜냐면 음. 엄마가 가장 많이 쓰는 물건을 가장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하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돌돌이를 하루 종일 이렇게 머리카락을 치우느라 돌돌이를 쓰니까 이 친구가 돌돌이에 꽂혀서 돌돌이를 탐색을 하는데 이때도 입으로 탐색하는 걸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 그게 몸에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럼 치워둬야지요. 제한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하잖아요. 아이가 만져도 되고, 아이가 빨아도 될 만한 물건들, 물론 다 금지하는 게 아니라 입이 예민한 시기다라는 걸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데 빨아도 될 만한 물건을 줘야지. 당연히 그건 엄마가 치워둬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사과를 주고 이제 당근, 버섯 이런 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주고 있는데 이런 건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유식 시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덩어리 있는 음식을 좀 먹어봐야지 나중에 이유식 말기에 이제 우리들이 먹는 음식들을 잘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허용은 해도 돼. 대신 아이의 몸에 해로운 것, 위험한 것은 치우고 괜찮은 물건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교수님, 방향성, 즉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이제 아이에게 새로운 환경을, 새로운 어떤 기술, 이런 능력을 제공할 때 기존의 아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제 제공을 해야 하죠. 기존에 경험한 것은 아이들에게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몬테소리 여사는 아이들에게 이 기준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환경을 제시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10달 동안 자궁에서 이제 아기를 키우죠. 그래서 태내에서 10달 동안 지내면서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도 듣고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 엄마의 취침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탄생의 순간 병원에서 탄생했을 때 아기는 신생아실로 보내지고 엄마는 회복실로 보내지죠. 그 순간은 아이에게 상당한 상실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까지 한 몸이었던 아기가 이제 분리가 돼서 엄마 몸을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순간에 몬테소리 여사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안겨줘야 하고 그래야만이 엄마를 기억했던 그 기준점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태어나서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아이와 엄마가 마치 한 몸처럼 같이 밀접하게 있어야만이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어떤 자신감을 갖고 보다 포근하게 안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또 요즘 너무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엄마들이 아기들을 스와들링하고 손싸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기는 태내에서 끊임없이 움직였거든요. 아기가
하나의 생명체가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통 근육이 발달을 하려면 몸통 근육이 움직여야 하고 손발이 발달을 하려면 손발이 움직여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속사계, 겉사계로 아기를 칭칭 동여매고 손사계로 아기를 손을 싸주고 있죠. 어쩌면 모로 아이들이 놀란 반사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싸매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 관점 자체도 상당히 어른 위주의 사고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놀란 반사가 나타나는 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너무 손쉽게 다루고 또 소리도 아이를 의식하지 않고 평소 냈던 그대로의 소리를 냈기 때문에 아이는 그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놀란 포즈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몬테소리 여사는 적어도 자궁에서 지냈던 그 환경처럼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자궁에서 아이가 끊임없이 움직였던 것처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신체를 움직일 수 있게 너무 싸매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손도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지 이전에 태내에서 경험했던 그 기준점들을 연결해서 아이의 감각기관이 계속 발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두 아이 키우시면서 좀 양육 방법이 달랐다고 알고 있는데 어땠어요?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손싸개나 속싸개 제품으로 유명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첫째 아이 때는 많이 사용을 했어요. 건조기가 있었지만 혹시 그게 이제 빨래를 하느라 없을까봐 쟁여놨다 할 만큼 많이 쌓아놓고 썼거든요. 깨어있는 시간 이외에는 모든 자는 시간에는 아이가 속싸개 같은 형태의 그 제품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둘째 때는 아예 그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조련에서부터 조련에서 이렇게 속싸개로 아이를 꽁꽁 메어주시면 아이를 일부러 방으로 데리고 와서 침대 위에 아이를 자유롭게 풀어줬거든요. 그걸 풀어주고 손싸개도 이렇게 빼고 발싸개도 다 빼고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관찰 과제가 있었으니까 아이를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팔, 다리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이 포로 꽁꽁 묶어놨더라면 이 운동의 이 자유를 내가 억지로 강박하고 있었겠구나. 정말 몰랐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모르반사 의외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깨거나 울긴 했는데 깨거나 울어서 안 좋은 건 결국 엄마더라고요. 아이는 처음에는 놀라다가 이제 점점점 그 자기의 그 모로반사, 그 몸의 동작에도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움직여도 깨지 않고 그 모로반사에 더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아이를 관찰을 해봤더니 확실히 그 몸을 더 자유롭게 잘 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보라 선생님은 혹시 어떠셨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렇게 몸을 싸서 지퍼로 올리는 형태의 그런 제품을 샀었는데 막상 사보니 저희 아이는 한 달을 채 못 썼어요. 너무 통통해서 지퍼에 배가 껴서 이제 운이 좋게 이제 한 달 미만으로 썼던 아이였는데 덕분에 이제 이런 팔의 움직임이나 그런 거는 좀 발달이 좀 빨랐던 것 같고 다만 저는 모로반사 걱정이 돼서 그 약간 배 위에 잘 때 좀 무겁게 올려놓는 제품이 있었어요. 약간 좁쌀베개라고 해서 옆쪽에 어떤 제품인지 아마 아실 텐데 그걸 했더니 뒤집기가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아이가 너무 무거워서 뒤집기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제 그 제품으로 아이의 그 움직임을 방해해서 좀 발달이 늦었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조리원에서부터 신생아 시기부터 손싸개를 빼놨더니 아이가 자기 손을 관찰하며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계속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계속 관찰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확실히 그 대근육 활동도 빨랐어요. 만 4개월 때 배밀이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6개월 때 아주 자유롭게 배밀이로 그리고 이게 움직이고 무릎으로도 이제 기르려고도 하고 지금 7개월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꾸 일어서기가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자기의 몸을 조금 더
자유롭게 네, 볼수 잘 있다는 믿는 게. 것 같아요. 저 그거를 내가 내 몸을 쓸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저도 이제 11개월 때 이 몬테소리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그 신체 활동의 자유를 많이 줬거든요. 근데 따라잡더라고요. 정말 마음껏 움직이고 이거를 그 개발하고 그 발전하는 속도가 이건 정말 기회를 주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구나. 정말 많이 깨닫고 있어요. 교수님, 질서의 경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0, 3세 시기에 질서 있는 환경은 마치 물고기에게는 물과 같은 절대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몬테소리 책을 보면 아이들이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 아이가 알고 있는 하루의 흐름,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데 아기 목욕시킬 때 이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차례차례 씻겼는데 어느 날은 그 부모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른 부모가 와서 씻기는데 그날따라 아기가 너무 심하게 울었다는 거죠. 이유를 알고 보면 결국은 이제 머리부터 씻긴 게 아니라 엉덩이부터 씻겨서 아기는 자기의 평소의 그 리듬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고 불안해서 이렇게 울음을 터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서의 경향 이런 예민한 가불성이 나타나는 시기에 또 환경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수면 공간에 대해서도 특히 몬테소리 교육에서 권장하는 게 있죠. 우리 엄마들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아주 예쁜 요람의 침대에 아기 침대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아기를 키우고 싶어 해요. 사실 침대에서 아기를 돌보면 엄마는 이제 서서 아기를 돌보니까 허리도 덜 아프고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침대에 갇힌 아기를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많은 창살이 있죠. 창살을 통해서 아기는 사물을 보기 때문에 정확한 사물의 실체를 볼 수가 없죠. 분절된 상태로 경험하게 되고 또 누군가가 항상 아기를 침대에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들고 날고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다는 것이죠.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의 이 이부자리와 같은 매트리스와 같은 공간에서 아기가 주위 환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들고 날고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늘 이제 방 안에서 볼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면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항상 보고 아이는 그 환경에 대한 기억을 하죠. 그런 기억력이 쌓이면 이후에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이 아이는 좀 더 자신 있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의 경향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먹는 자리, 엄마가 수유하는 공간, 아기를 씻기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항상 일정한 곳에서 진행되고 엄마 욕심으로는 좋은 곳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여행도 다니고 외출도 많이 하는데 적어도 이 0, 3세 시기는 안정적인 생활의 리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아기에게 미리 알려주고 또 변화를 시켜야 한다면 환경의 변화를 시켜야 한다면 하나씩 천천히 뭐 예를 들어서 교구 3개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나만 바꿔놓고 2, 3주 후에 또 다른 데 교체해놓고 그런 식으로 서서히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디플로마에서 이런 과정을 배우고서 둘째의 그 환경을 구성할 때는 집안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구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침대를 요람 형태의 갇힌 형태의 그 침대를 저는 사용하지 않았고 그 몬테소리에서 알려준 것처럼 바닥 토퍼를 사용을 했어요. 그때 생각한 게 아이가 일어났을 때 늘 같은 풍경이 아이 앞에 놓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안정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보다 확실히 적게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기질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본 친구가 네가 안 울리도록 잘 해주는 거겠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내가 이 친구에게 안정감을 주는 뭐
행동들이나 아니면은 집안 환경을 구성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안정감이 느껴지니 불안해하지 않고 잘 울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집안의 질서나 이런 것 이외에도 보라 선생님께서는 일상의 루틴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일까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자주 나갔었는데요. 한 18개월 전후로 항상 비슷한 루트로 산책을 했었어요. 산책 한 말미에 커피숍을 들려서 제가 마실 음료를 하나 사고 집에 돌아오는 일상 중에 어느 날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 했더니 아이가 버티는 거예요. 포인팅 하면서 말을 잘 못하니까 저기 집에는 안 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쿠키를 하나씩 사줬었는데 그거를 이제 먹겠다고 얘가 이제 그러는 걸 보고 얘가 항상 가던 그 길로 가려나 보다. 씨름을 멈추고 제가 한번 물러나서 아이의 요구를 들어줬더니 이제 산책이 오히려 더 금방 끝났죠. 아마 그때 제가 요구를 안 들어줬으면 유모차도 억지로 태웠어야 될 거고 그 유모차 안에서 울면서 집에 가서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뭘 해도 좀 씨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 관계상 모든 경향성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어린이의 본성인 인간의 경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아이를 양육해야만 아이가 더 기쁘게 이 세상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연락을 안 받으시기로 유명하신데 대체 오리엔테이션 과정과 디플로마 과정을 접수를 하고 문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지원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원서에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그걸 메일로 네. 보내드리면 접수가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보라 선생님, 손바닥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인스타그램에서 손바닥 어린이집을 치시면 계정이 떠요. 혹은 네이버 카페에서 손바닥 어린이집을 치시고 들어오시면 처음 오시는 분들께 안내하는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 공지사항을 따라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정혜미 교수님 혹은 AMI 코리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